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현감호라는 또 설화예요. 여러분 설화이면서 전설이죠. 작품 공부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감호 공부하기 전에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우리 설화이면서 민담인 작품이었는데요. 그 작품을 보면서 이 신화, 전설, 민담, 설화의 세 가지 종류잖아요. 우리 고대 민간에 구전되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각자 어떤 특징을 갖는지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에서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첫 번째 영상에서. 그래서 그 영상을 좀 확인하고 오시면 훨씬 좋겠다. 그리고 그 민담이랑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이 설화 중에서 민담이 갖고 있는 특징, 전설이 갖고 있는 특징을 훨씬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대단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런 특징들을 좀 잡고 가는 게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나 김영감호에서는 그러니까 전설로서의 특징, 민담으로서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잡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 곧바로 핵심 정리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설화이면서 설화, 민간에 떠돌아다녔던 구전되었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전설에 속합니다. 성격은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여러분 김현이 이 사람 이름이고요. 감동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감동시켰다. 누구를? 호랑이를 감동시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절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화의 갈래를 사원은 절이라는 뜻입니다. 연기, 기원, 출발점이라는 뜻이고요. 설화라고도 보거든요. 사원 연기 설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출발점이 된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사원 연기 설화라는 건. 근데 이 작품이 김영감호가 그런 사원 연기 설화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전기적, 환상적, 초현실적이라는 건 다 똑같은 말인 거 아시죠? 지하국 대적 퇴치설 할 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전기적의 기가 무슨 기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거 기할 기자다. 기한 이야기,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됩니다. 주제는 정성스러운 기도의 위대함과 헌신적 사랑의 숭고함이라고 잡았습니다. 정성스러운 기도의 위대함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체가 김현이에요. 김현이 부처님께 아주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의 내용이 작품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결국은 그 기도에 감동한 부처가 이렇게 스토리를 이 호랑이 처녀와 인연을 맺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결국 김현이 자신이 원하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기도의 위대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주체가 호랑이 처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랑이 처녀가 자기 몸을 바치는 헌신적인 사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헌신적 사랑의 숭고함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게 주제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입니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인과관계.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 있어서 본격적인 소설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소설이라는 건 너무너무 사건이 막 계속 뚝뚝 끊어지고 서사적인 연결이 잘 안 되고 너무 우연적으로 전개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인과관계가 김영감호에 이르면 조금 잘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설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적인 의의를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해제 보십니다. 이 작품은 처녀로 변신한 동물 변신 모티프라고 얘기하는데 동물들이 사람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 변신 모티프, 변신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 아까 모티프는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동물 변신 모티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호랑이가 김영과 인연을 맺은 뒤 그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후반부에는 삼국유사 편찬자, 다시 말해 이련 스님의 논평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는데 이
이 논평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우리가 얻고 갈 수 있겠다. 흔히 이 작품을 읽으면 호랑이 처녀의 희생에 주목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논평에서, 이 편찬자의 논평에서는 김연이 복을 받게 된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연이 호랑이 처녀의 희생을 통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정성과 탑도리를 한 것에 부처가 감동했기 때문이다 라는 편찬자의 평가가 덧붙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삼국유사에 실으면서, 이 이야기를 실으면서 그걸 실은 이유를 설명하는 편찬자의 그 평가 의도라는 건 우리가 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거기에는 김연이 포인트로 잡혀 있다. 김연의 탑도리에 대한 부처의 감동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평을 근거로 해석하면 이 작품은 김연의 정성스러운 기도가 사건의 발단이다. 모든 사건의 출발점에 뭐가 있었다? 그 원인에 김연의 정성스러운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별표하고 가시죠. 그래서 제목인 김연 감호의 뜻이 김연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인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김연의 정성스러운 기도에 부처가 감동받았고 호랑이가 감동받고, 그래서 그 호랑이 처녀가 김연과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신라, 여러분, 공간적인 배경이 나왔는데 되게 구체적이잖아. 민담은 그냥 옛날 이렇게 시작했었단 말이야. 옛날 어느 나라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설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음력 2월이 되면 초 여드렛 날부터 보름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홍윤사의 전탑을 돌며 복을 빌었어요. 신라의 탑돌이 풍습이, 신라에 있었던 탑을 돌면서 복을 비는 풍습이 소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설의 성격이 노출이 된 거죠. 전설은 진짜 있었던 얘기야. 이 이야기는 진실함을 담고 있어 라는 전승자의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지하국 대적대설화를 설명하면서 드렸었잖아요. 벌써 그게 부각이 되는 첫 문장이 보이는 거죠. 흥륜사도 실제로 있었던 절이고 탑돌이도 실제로 있었던 신라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성과 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원성왕 시절, 신라 제38대 왕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시간적 배경도 노출이 돼서 전설의 특징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원성왕 시절에 화랑 김현이 밤이 깊도록 혼자 쉬지 않고 탑돌이를 했어요. 탑돌이는 여러분 초파일에 부처님을 송축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절에서 밤새도록 탑을 돌며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제각기 소원을 비는 행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김연이 남들은 다 피곤해서 자고 놀고 그럴 시간 혼자서 밤이 깊도록 쉬지 않고 탑돌이를 한 거야. 이 정성, 이것이 바로 김연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됐다.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김연이란 인물 유형, 온 마음을 다해 탑돌이를 하는 아주 정성껏 부처에 대한 아주 신심이 깊은, 존경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그 김연의 그 행동이 부처를 감동시켰고, 결국 그것 때문에 김연과 호랑이 처녀가 만나게 됐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탑돌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돌이를 하고 있는데 한처녀가 쓱 나타나면서 이 한처녀도 따라서 돌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장면처럼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호랑이가 변한 이 처녀가 김연이 이렇게 너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공덕을 기리는 탑돌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따라던 거죠. 눈길을 주었어요. 감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김연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부처의 보답이다라는 거. 부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해서 호랑이 처녀가 말하자면 김연을 바라보게끔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과적인 스토리를 엮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탑돌이를 마치고 조용한 곳으로 가 정을 통했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은 거죠.
네. 그러니까 김윤이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면서 우리가 탑돌이 할 때는 소원을 비니까 그 소원을 비는 곳에 아마도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 이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죠. 어쨌든 탑돌이를 통해 만난 처녀와 부부의 인연을 그날 밤에 맺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가십니다.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김현이 따라갔죠. 근데 처녀가 자꾸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인과적으로 스토리 연결해 봅시다. 사양했지만 김현은 우리 이렇게 하룻밤 인연을 맺은 이 여인과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싶고 부부의 연을 맺고 싶었던 것 같죠?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억지로 따라갔어요. 한 초가집으로 들어갔는데 노파가 처녀에게 누가 따라온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녀가 사실대로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노파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없었던 것만 못하구나. 뭘까? 왜 그럴까? 하나 이미 저지른 일이기에 어찌할 수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두어라. 네 오빠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이 대사의 의미가 뭘까? 처녀는 김연을 숨겨줬죠. 얼마 뒤에 호랑이 3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와서 사람의 말로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요렇게 스토리를 연결해서 엮어보니까 노파가 왜 네 오빠들이 나쁜 짓 할까 두렵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숨기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호랑이 3마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네 오빠들은 누구구나? 호랑이 3마리구나.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처녀는 누구구나? 처녀도 호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 노파가 좋은 일이지만 없었던 것만 못하구나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도 나타나는 거죠. 스토리를 연결했을 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맥락들이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호랑이 3마리가 나타나 사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쭉 연결해 보니까 왜 이 처녀와 김연의 인연을 노파가 없었던 것만 못하구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호랑이와 인간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는 여러분 육식이니까 기면을 발견하면 당연히 막 먹어 치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기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처녀의 정체,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신한 존재다라는 게 여기서 다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사건 전개상의 특징 어떻죠? 사람 말을 하고 호랑이가 또 호랑이가 처녀로 변신하기도 하고 굉장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다. 전기성이 사건 전개상의 특징이다라는 거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십니다. 집에서 비린내가 나니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귀가 그 수박으로 변신한 무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인간의 냄새를 맡죠. 여기 호랑이 3마리도 이 후각이 되게 발달해 있나 봐요. 괴물들이 비린내가 나니 이렇게 냄새를 맡아. 그 기면이 숨어 있는 걸 그래서 냄새로 눈치를 채는 거죠. 여기 하기 좋겠구나. 야 빨리 인간 데려왔냐? 빨리 데리고 와봐. 빨리 먹어치우자.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노파가 그녀와 함께 호랑이 처녀죠. 꾸짖었어. 너희들 코가 어떻게 됐구나. 어찌 미친 소리를 하느냐. 막 이렇게 과하게 꾸짖은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이때 하늘 초월적 힘이 개입을 합니다. 선악을 판별하여 악을 벌하고 처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존재야. 뒤에 그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자, 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놨는지 뒤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너희는 호랑이 3마리를 말하죠. 호랑이 3마리, 다시 말해 처녀의 3오빠죠. 너희가 남의 생명 해치는 것을 좋아하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너희 셋 다 죽일 건 아니고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한 놈이 결과적으로 보면 작품의 마지막을 보면 처녀거든요. 그래서 처녀의 희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과적인 장치가 여기 이 대사를 통해 마련이 됐다. 하늘이 이 호랑이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서 한 명의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하늘이 그거를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결국 이것 때문에 호랑이 처녀가 죽음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인과적인 연결고리들이 만들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하늘이 이렇게 소리를 냈어. 그래서 악을 벌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명을 죽이겠다. 새호랑이가
겁났죠. 근심을 하니까 처녀가 말했어. 만일 새 오빠가 멀리 피해가서 스스로 뉘우친다면 제가 대신 그 벌을 받을게요. 왜냐하면 새 오빠들이 여기 남아있다 보면 김연을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빠들 빨리 피하세요. 김연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오빠들 빨리 피하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 처녀의 희생적인 결단, 누구를 위해서였다? 김연을 위해서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새 오빠를 살리고 김연을 마지막에는 또 출세도 시키거든요. 이런 처녀의 희생적 결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에 모두 기뻐하며 누가 새 오빠들이 기뻐하며 꼬리를 치고 도망갔어. 오빠들의 굉장히 비정한 성격, 동물적인 속성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이 새 오빠들이랑 이 호랑이 새 오빠들이랑 그 다음에 호랑이 처녀랑은 대단히 대비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대단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굉장히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호랑이 처녀가 그려지고 있다면 새 오빠들은 대단히 비정한 하고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동물의 어떤 지표, 동물성으로 이렇게 부각이 된다면 호랑이 처녀 같은 경우는 육신은 비록 호랑이지만 그 마음 자체는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속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호랑이 그 새 오빠들이 도망을 갔어. 그 김연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낭군, 여러분 낭군이란 표현은 고전에 되게 많이 나오죠. 옛날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연인을 부르던 말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낭군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웠어.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거죠. 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속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낭군과는 다른 부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낭군은 인간이고 저는 호랑이다. 이 종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지만 하룻밤의 즐거움을 함께 했으니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짐승이지만 절개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룻밤의 인연이지만 그 인연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호랑이 처녀의 모습 그런 걸 보면서 호랑이도 저런데 인간은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좀 반성적인 성찰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좀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새 오빠의 악행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기에 집안의 재앙을 희생적인 거 보이시죠? 제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낭군의 칼에 죽어 은덕을 갚는 것과 같겠습니까? 소리죠. 그러면 은덕을 갖는 것과 같지 않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여러분 서리는 반대로 해석하면 거의 대부분 해석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A고 낭군의 칼에 죽어 은덕을 갚는 것이 B라면 같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말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낭군의 칼에 죽어 은덕을 갚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줘. 제가 내일 거리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해칠 겁니다. 그러면 대왕이, 이때 원성왕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성왕이 높은 벼슬을 걸고 저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때 낭군께서는 김연을 가리키는 거죠. 낭군께서는 겁내지 말고 저를 따라 아마 호랑이 상태로 있을 거야. 호랑이를 따라서 성북쪽 숲속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대사의 성격.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예견해주고 김연이 할 일을 지시해주는 그런 성격의 대사가 나왔습니다. 처녀의 자기 희생과 고귀한 사랑이 부각되는 대사이기도 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시죠. 김연이 말했다. 사람이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부리와 사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다른 부리와 사귀는 거 호랑이 처녀도 알고 있고 노파도 알고 있고 김연도 알고 있는 거죠. 인간과 짐승이 사랑의 인연을 맺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준 운명이다. 인륜은 아니야. 인륜의 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늘의 운명이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인륜보다는 하늘이 더 상위에 있는 가치니까 자기가 그 운명을 감당하겠다. 김연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 호랑이 처녀가 자기를 죽여서 출세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야.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 요행으로 뜻밖의 행운으로 내 능력도 아니고 뜻밖의 행운으로 한 세상의 벼슬자리를 바라겠습니까? 대사의 성격, 김연의 대사의 성격은 호랑이 처녀의 권유를 거절하는 대사인 거죠. 비록 인륜에 어긋나는 호랑이와의 인연이지만 이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고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당신을 향한 부부의 인연, 부부로서의 인연, 절개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냅니다. 김연도 여러분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I 인물 플러스 인물이라는 거 계속 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죠. 처녀가 다시 말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하늘의 명령, 한 명 죽이겠다 그랬단 말이야. 처녀가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이로움, 제가 바라는 거야. 처녀가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로움, 제가 소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낭군의 경사, 왜 출세할 테니까. 네 번째, 저희 가족의 축복. 왜? 세 명의 호랑이는 살잖아. 새 오빠들 살리는 거니까 가족의 축복이고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야. 처녀가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섯 번째 이로움입니다. 호랑이로 인한 폐해가 사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됩니다. 제 죽음으로 다섯 가지의 이로움이 생기니 어찌 꺼리겠습니까? 꺼리지 않겠습니다. 서리법을 통해서 처녀의 대단히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성품이 부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살신성인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살신성인, 내 몸이죠. 몸을 죽일 살입니다. 내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룰 성자죠. 어짐을 이루어가는 그 살신성인의 의지가 대단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짓고, 여러분 절을 짓고 사원 연기설화로서의 성격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절을 짓고 불경을 강론하여, 강론은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거야. 그렇게 해주셔서 좋은 업보를 얻도록 해주시면 제게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아마 이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좋은 업보, 업보라는 거는요. 선악의 행위로 말미암은 과보, 과보라는 건 전생의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 불행이 있고 현세의 선악 결과에 따라 내세의 행 불행이 있는 일. 네, 다시 말하자면 과보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제 전생, 그다음에 현세, 내세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삼생이라 그래. 불교에서는 불교에 이제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불교적 세계관.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현재의 생인 거죠. 내생, 다음 생이 있어요. 그런데 전생에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현생에서 그 복을 받고 또 현생에서 좋은 일을 했으면 내생에서 다시 그 복을 받아. 반대도 가능하죠. 전생에서 악한 일을 했으면 현생에서 또 그 벌을 받고 현생에서 또 그 벌을 다 받아가지고 전생의 악이 다 끝나. 현생에서 다시 선한 일을 하면 내생에 또 그 복을 받고 이렇게 생이 돌고 돌아가면서 그 결과를 계속해서 얻는 거야. 그걸 우리가 업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불경을 강론하면서 좋은 업보를 얻게 해달라는 얘기는 호랑이 처녀가 이 현생에서 자기를 희생했잖아.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에 다섯 가지의 이로움을 세상에 주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 생에는 그 업보를 얻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큰 제가 은혜를 입는 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김연이 절을 짓게 되는 계기가 여기 나온 거야. 절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불교적인 세계관과 윤회가 나왔죠. 윤회는 여러분 현생의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게 윤회잖아요. 그런 윤회에 또 업보살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5가지의 이로움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 절을 짓고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내 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절을 못한 거죠. 그래서 김연과 처녀가 울면서 헤어집니다. 네. 다음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그럼 이때의 호랑이는 오빠들 아니겠죠. 처녀입니다. 오빠들은 이미 도망갔어요. 하늘이 두려워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사납게 해쳤어. 원성왕이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2급의 벼슬을 주겠다. 막 엄청난 벼슬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김연이 제가 잡겠습니다. 얘기했고 먼저 벼슬을 받아요. 벼슬을 먼저 받고 김연이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호랑이가 처녀로 변하죠. 동물 변신 모티프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 앞에서부터 드렸습니다. 사건 전개상의 특징은 동물이 이렇게 사람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동물로 변신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전개성이 드러난 거죠. 이 처녀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간밤에 저와 낭구님 함께 나눈 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제 발톱에 다친 사람들은 모두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곧 나을 것입니다. 2가지 하라는 거야. 흑륜사에서 만든 간장을 발라라. 그리고 그 절에 나팔 소리를 듣게 해라. 그러면 이 호랑이한테 뭐 이렇게 발톱에 다친 사람들이 다 스르륵 날 거다. 불교적인 신성성의 바탕을 둔 민간요법이 기원이 어디 있는지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처녀가 말을 마치고 김연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스스로 찔렀어요, 여러분. 김연이 찌른 게 아니고 처녀가 자기 칼을, 김연의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죠. 왜? 김연이 그런 일을 하게끔 둘 수 없었던 거야. 얼마나 호랑이 처녀가 참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은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사신성인을 이루는 관련한 자 성어 나왔습니다. 처녀는 다시 호랑이로 변했죠. 김연이 숲에서 나와 여기서 호랑이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김연과 호랑이 처녀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근데 결국 호랑이 처녀가 죽는 걸로 결말이 맺어졌잖아요. 비극적 결말인 거죠. 그래서 전설의 특징이 다시 한번 여기서 부각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정은 말하지 않고 단지 호랑이가 일러준 대로 사람들을 치료했어. 호랑이가 뭐라고 일러줬어? 흑륜사에 간장 바르고 나팔 소리를 듣게 하면 낫는다. 불교의 어떤 신성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요법 얘기했잖아요. 그 상처가 모두 나왔고 지금도 풍속에서는 호랑이에게 입은 상처를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장 때문에 요 김연 감호가 민간치료의 유래담으로 또 우리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런 성격도 가지게 된 거죠. 됐죠? 김연은 국가에 등용된 후에 다시 말해 호랑이 처녀의 덕으로 입신양명을 이룬 거죠. 서천가, 구체적 공간적 배경이 또 나왔어. 전설의 특징이고요. 절을 세우고 호원사라라고 했습니다. 자, 절을 세웠기 때문에 이 갈래가 뭐가 되는 거다? 사원 연기설화가 되는 거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연이 절을 세운 이유 뭐였어요? 처녀의 부탁이 있었던 거죠. 처녀의 희생과 부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 처녀의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김연이 호원사라는 절을 세웠다. 이 호원사라는 절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다. 이 김연 가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법망경을 강론하여 호랑이의 명복을 빌고 스스로 희생하여 어짐을 이루어준 은혜를 갚았다. 스스로 희생하여 어짐을 이루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한자 성어 뭐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살신 성인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은혜를 갚았습니다. 김연 또한 김연이 죽을 즈음이 됐을 때 전에 있었던 자기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이상한 일에 매우 감동하여 전기를 적었어요. 그게 김연 감호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 설화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고 그래야 그 기록을 논호림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걸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김연이 이랬다는 얘기지. 죽을 즈음에 됐을 때 내가 젊은 시절에 이런 신비로운 일을 겪었는데 이걸 기록에 좀 남겨서 호랑이 처녀를 기리기도 하고 신비로운 일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논호림이라는 글을 적었고 지금 그 글이 남아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이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게 이 문장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작품 제목의 의미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김연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다. 김연이 호랑이 처녀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본의 궁극적으로는 부처를 감동시킨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이 나왔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이 논호림을 기록할 때 작품 제목을 이련은 어떻게 달았다? 김연 감호라고 달았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지하국 대적 태치설화에서 선생님 설화의 특징 정리했었는데 전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설의 특징 정리하는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 테스트하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김연 감호 부분에서 지금 이 굵은 글씨들이 다 빈칸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주관식 테스트 용지 다운받아서 요거 다 테스트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연 감호라는 전설 한 편을 보셨고요. 2020년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민담과 전설이 한 편씩 나와서 설화 속에 속하는 두 개의 갈래가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를 정리하는 게 이번 수능 특강 고대의 산문, 고대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리할 때 포인트 맞춰서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킨 이야기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